한우진은 지은호가 너무 착한 성격이라 간 이식 문제에서 고성이와 자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지은호가 언젠가는 자신을 희생하려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만 생각하고 선택해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지은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성이가 지은호를 죄책감으로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자신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언론은 처음엔 재벌가 숨겨진 아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도하다가 취재를 이어가며 고성이의 과거와 보육원에 버려졌던 쌍둥이 딸 지은호의 존재까지 파헤쳐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그 결과 고성이의 사회봉사자선 이미지는 모두 가식으로 드러나 여론이 폭발했고 AP그룹은 비윤리적 오너 이가라는 프레임에 갇혀 주가 폭락과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맞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가원재단과 관련 부서에 전면 내부 조사가 착수되었고 재단 자금 빼돌리기와 비자금 조성, 돈 세탁 등 각종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어요. 추가 조사에서는 박성재의 이혼 과정에도 고성이가 개입해 전처를 이간질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숲 가장자리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강가였고 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물가 바로 앞 젖은 흙 위에 검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운동화 끈은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주변엔 발자국 몇 개가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노란 경찰 라인이 둘러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노란띠가 살짝살짝 흔들렸고 그 바깥쪽으로 방송국 카메라와 리포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지고 중계차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AP그룹 오너 일가의 비밀스러운 아들이자 가원재단 고성이 이사장의 친아들로 알려진 한우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숲속 강가예요. 젊은 기자 한 명이 강가를 등지고 서서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뒤쪽으로는 강물을 살피는 경찰들과 수색견이 어른어른 비쳤어요. 조금 전 이곳에서 한우진 씨가 평소에 신고 다니던 것으로 확인된 운동화 한 켤레와 개인 휴대전화가 발견됐어요. 인근 CCTV에는 오늘 새벽 5시쯤 한 남성이 혼자 이 숲길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다시 나오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화면 아래로 자막이 깔렸어요. AP그룹 재혼 가정 비밀 아들 극단적 선택 정황 포착했어요. 가원재단 이사장 고성이 숨겨둔 친아들 논란 번졌어요.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어요. 잠시 뒤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됐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앵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재벌가의 젊은 아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을 남긴 걸까요? 한우진 씨는 AP그룹 회장 박진석 씨의 재혼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존재 자체도 최근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니터에는 AP그룹 본사 전경과 각종 광고 속 행복한 가족 이미지가 번갈아 지나갔어요. 한우진 씨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가족사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저희 취재진은 한우진 씨의 과거와 AP그룹 재혼 가정의 이면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다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AP그룹과 가원재단 홍보 영상이 짧게 재생됐어요. 박진석 회장과 고성이 이사장이 함께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해외 봉사 현장, 장학금 수여식, 자선 바자회,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AP그룹은 그동안 따뜻한 재벌, 착한 기업 이미지를 앞세워 성장해왔어요. 특히 가원재단 이사장인 고성희 씨는 각종 방송과 시상식에 출연하며 어렵게 자란 과거와 남다른 자선 철학을 이야기해왔어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뷰 화면이 흘러나왔어요. 고성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요, 옛날에 힘들게 지내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었어요.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앵커의 목소리가 깔렸어요. 그런 그녀에게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사하는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왜 재벌가의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요. 다시 영상이 전환돼서 사회부 기자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개인적인 문제일 거라는 추측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우진 씨의 과거를 탐문하기 시작하자 그가 AP그룹 재혼 가정에 들어오기 전 어느 보육원에서 지내던 아이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보육원 주소가 찍힌 지도, 흐릿한 흑백 사진들이 번갈아 나왔어요. 취재진은 지방의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건물이 새로 칠해지고 간판도 바뀌어 있었지만 안쪽 사무실 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철제 캐비닛과 오래된 앨범이 남아 있었어요. 기자가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20년 전쯤에 남녀 쌍둥이가 같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머리가 희끗해진 전 원장이 앨범을 끌어당기며 안경을 고쳤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아이고, 이 사진 오랜만에 보네요. 이때가 그해 겨울이에요. 보육원 뒤쪽 창고에 큰 불 났던 해였어요. 밤에 갑자기 불이 나서 아이들 다 깨워서 운동장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해 아이들은 유독 또렷하게 기억이 남았어요. 기자가 사진 한 구석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두 아이를 가리켰어요. 여기 표시된 두 아이가 그 쌍둥이 맞죠?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였어요. 둘이 워낙 애틋했어요.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밥 먹을 때도 나란히 앉고 낮잠 잘 때도 같이 누워서 서로 팔베개 해주고 불이 났던 그날도 남자애가 여자애 먼저 밀어내고 마지막에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노인의 표정에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통 쌍둥이들은요, 입양되거나 데려갈 때 둘 다 같이 나가요.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둘 다 끝까지 여기 있다가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저 둘은 참 특이했어요. 어떤 점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마당에서 한참 바라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그때를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아들을 먼저 데려갈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딸도 꼭 찾으러 올게요. 라고 했어요. 서류에도 상황이 좋아지면 딸도 데려가겠다고 적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쌍둥이면 같이 키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두 아이를 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기자는 사진 속 쌍둥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날 아이들은 어땠어요?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듯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렀어요. 둘이 얼마나 애틋하게 붙어 있었는지 몰라요. 남자애를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여자애가 울면서 끝까지 손을 안 놓으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둘이 붙어서 겨우 떼어냈어요. 남자애는 차 안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남은 여자애는 마당에서 무릎 꿇고 서럽게 울었어요. 둘이 워낙 서로를 의지하고 살던 애들이라 그날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가 옆에 놓인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기록을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름이 처음에는 같이 적혀 있었다가 몇 년 뒤에 각각 다른 기록으로 나뉘어 있어요. 남자아이 기록에는 보호자란에는 모 고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자아이 기록에는 한유라에서 지은호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 양육자 정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여자애는 나중에 사업하는 집안에서 입양해서 데려갔어요. 그분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편지도 가끔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 이젠 지은호라고 불러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아이가 마당에서 오빠랑 떨어지던 날 울던 눈빛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져요. 기자의 목소리가 다시 내레이션으로 이어졌어요. 취재 결과 보육원에 남겨졌던 여자아이 지은호는 이후 정순희 씨에게 맡겨져 현재는 카페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30살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남자아이 한우진은 가원재단의 장학 지원을 받으며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AP그룹 재혼 가정의 비밀 아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화면은 동시에 병원 장면으로 전환됐어요. AP그룹 계열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VIP 병동의 복도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한우진 씨는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가족과 재단, 병원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의료 기록과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그의 상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간 이식이 필요했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가 회의실 한쪽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어요. 한우진 씨는 젊은 나이에 이미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시술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 간 이식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공여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지만 혈액형이나 유전자 적합성이 맞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재단 쪽에서는 처음에는 순서를 기다리자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말을 고르느라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지은호 씨라는 30살 여성 환자가 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검사 항목을 보면 일반 검진보다 훨씬 많은 혈액 검사와 간 조직 관련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그 검사는 사실상 간 이식 적합성 테스트였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봤어요. 지은호 씨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어요. 윗선에서 가원재단에서 특별히 부탁한 케이스라고 했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별의심 없이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때 검사받은 그분이 맞습니다. 화면에는 가원재단과 병원 간의 협약식 사진, AP그룹 로고 그리고 VIP 환자 전담팀이라는 문구가 깔려 있었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재벌가의 비밀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은 점점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취재진은 한우진이 입원해 있던 병원 기록과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면회 목록을 뒤졌어요. 거기엔 매번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가원재단 이사장 고성희. 화면에는 고성희가 병실을 드나드는 CCTV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어요. 여러 날 다른 옷차림, 다른 시간대였지만 항상 표정만은 굳어 있었어요.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제 너도 얼른 건강해져서 엄마 좀 도와야지. 오빠 살리려고 동생이 조금 아픈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그렇게 마음 약하게 먹어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그 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거야. 그게 좋겠어? 이식받고 같이 살면 되잖아. 그 애한테도 엄마가 잘할 거야. 다른 생각 말고 몸 컨디션이나 잘 챙기고 있어. 이런 말들이 병실 안에서 오갔다는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실을 청소하던 직원, 간호사, 우연히 문 앞을 지나던 인턴 의사. 그들은 모두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뉘앙스였다. 고 입을 모았어요. 기자가 다시 내레이션으로 정리했어요. 즉, 한우진 씨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쌍둥이 여동생의 간을 이식받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 여동생은 자신이 그 사람의 동생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 정순이의 작은 식당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골목 안 허름한 정순이네 백반집. 점심시간 몇몇 단골 손님이 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일부러 메뉴판을 크게 소리내며 읽다가 음식을 받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사장님,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재료예요. 늘 쓰던 거예요. 저기요, 장난하지 말고요. 이거 먹다가 탈나면 어떡해요?
다른 손님들도 냄새 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죠? 다른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정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손님, 다시 한번 새 걸로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재료에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우리 식당은 진짜로. 남자들은 말을 자르듯 소리쳤어요. 아니요, 이 정도면 보건소에 신고해야죠. 이런 집은 문 닫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먹은 거 다 사진 찍어놔요. 그 장면은 식당 천장에 달린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서는 그들이 식당을 나선 뒤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도 담겨 있었어요. 예, 오늘도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사장 표정 보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손님들도 다 눈치 보면서 나갔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라고요? 네, 알겠어요. 비용은 그때 계좌로 주셨던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이사장님.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사장님이라는 이름만 떠 있었어요. 취재진은 통신 내역을 추적했고 그 번호가 가원재단 비서실과 연결된 번호에서 걸려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기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한호진 씨가 사라지기 전 그의 친어머니 고성희 이사장은 쌍둥이 딸 지은호 씨와 그 양육자인 정순희 씨의 삶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었어요. 간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내 삶을 망가뜨리겠다는 식의 행동이 이어졌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벌가의 비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라는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보육원 기록이 나오고 쌍둥이 남매 유기 사실이 밝혀지고 간 이식 강요 정황과 식당 영업방해 증거들이 보도되자 사람들의 표정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이건 그냥 가족사의 비극이 아니에요. 라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쌍둥이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데려가서 숨기다시피 키웠어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딸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거절하니까 딸 가족 식당 망하게 하려고 용역까지 써요. 이런 사람이 자선재단 이사장이고 AP그룹은 그런 이미지를 팔아왔어요. 이건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선이에요.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점점 더 거친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착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다 쇼였어요. AP그룹 이미지 믿고 응원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자선은 앞에서 하고 뒤로는 자기 자식 버리고 간 빼가려고 했어요.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에 사람들이 실망했다. 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룹에 대한 이미지와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증권 방송에서는 AP그룹주가 그래프가 연일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오늘 AP그룹 주가는 장 초반부터 10% 넘게 급락했어요. 고성희 이사장 관련 가족사와 윤리 문제, 간 이식 강요 의혹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AP그룹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한 경제평론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요즘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의 삶과 철학까지 함께 보고 있었어요. AP그룹은 그동안 따뜻한 기업 이미지로 광고하고 자선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왔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쌍둥이 딸을 버리고 장기 기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거리에는 AP그룹 계열마트와 브랜드 매장 앞에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비윤리적 기업 제품 더 이상 쓰지 않겠어요.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 간을 요구한 집안이 만든 상품 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대학생이 카메라 인터뷰에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AP그룹 이미지 되게 좋게 봤어요. 나눔, 공존 이런 슬로건도 괜찮게 느꼈어요. 근데 이번 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집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결국 진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불매에 참여하게 됐어요.
AP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이 모니터에 떠 있는 뉴스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몇몇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가원재단 쪽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언론과 여론은 AP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어요. 내부 조사와 함께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여요. 다른 임원도 말을 못했어요. 이미 거래처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을 잠정 중단하거나 새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반품, 계획 철회 요구와 피해 보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도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가원재단 내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외부 회계법인도 붙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털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해요. 한 임원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회장님,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 개인 비리나 그룹과 재단 간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숨기면 더 큰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까지 생각했는지 나부터 알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였어요. 그 시각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뉴스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거짓말했는지 몰랐어요. 재벌과 스캔들은 많이 봤지만 이번 건 진짜 선이 다르다 그치. 쌍둥이 남매 한 명만 데려가고 다른 한 명한테 나중에 간달라고 했대요. 이건 너무했어요. 처음에는 저런 재벌가 아들이 왜? 라는 궁금증과 안타까움이었어요. 지금은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AP그룹 이제는 예전처럼 못 보겠어요. 그 과정의 중심에는 숲의 강가에 놓인 운동화 한 켤레와 보육원 마당에서 서로를 떼어놓지 않으려고 울던 쌍둥이 남매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한쪽은 끊어내고 한쪽은 붙잡으려 했던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 선택이 이제 언론과 사람들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AP그룹과 가원재단 그리고 고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파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요. AP그룹과 가원재단 이름이 뉴스 자막에서 내려갈 틈이 없었어요. 가원재단 내부 감사 착수했어. AP그룹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전면 조사. 이런 속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원재단 사무실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회계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컴퓨터 하드가 분리되어 나가고 서류 캐비닛이 통째로 비워져서 박스에 담겼어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조사팀은 재단 회계 시스템을 통째로 열어봤어요. 이 자금 흐름 여기 보세요. 한 회계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선 행사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인데 실제 집행 내역이 없어요. 대신 같은 시기에 이름 모를 외주업체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른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외주업체 대표가 고 이사장 친정 쪽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 주소는 오랫동안 텅 빈 사무실이었고요. 재단 내부 조사 보고서에는 빨간 줄이 계속 늘어났어요. 자선기금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들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다시 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빌딩 구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어요. 해외 지사 후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실제로는 해외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곧바로 검찰로 넘어갔어요. 뉴스 자막에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어요. 가원재단 자선기금 빙자한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고성희 이사장 자금 빼돌려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 결국 검찰이 움직였어요.
가원재단 사무실, 고성이 비서실, 그리고 재단과 거래하던 몇몇 업체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겨 나가고 컴퓨터 본체가 줄줄이 카트에 실려 나갔어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벽 쪽에 붙어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또 한 줄 올라왔어요. 검찰 가원재단 이사장 고성이 소환조사 통보. AP그룹 본사에는 거래처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회장님, A은행 쪽에서 신규 대출 계약 보류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해외 비리테일 체인에서도 브랜드 입점 연장 계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임원회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고성희 이사장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경영진 도덕성 리스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AP그룹이 위험한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박진석은 굳은 얼굴로 그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리듬을 두드렸어요. 거래처들 이해는 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해요.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해요. 가원재단뿐 아니라 그룹 쪽 자금 흐름도 전부 다시 검토해 보세요. 검찰 조사실에는 며칠 뒤 고성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전처럼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옷차림은 단정했고 목에는 값비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했어요. 피의자 성명은요. 고성희, 가원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선기금과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모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고성희는 억지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전 재단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이익만을 생각한 적 없었어요. 모든 결정은 재단과 AP그룹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렸던 결정이었어요. 회계상 실수가 일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비자금이라고 부르는 건 과장됐어요. 검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넘겼어요. 이 계좌 보세요. 자선기금 계좌에서 나간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거쳐서 결국 이 빌딩 구입 대금으로 들어갔어요. 이 빌딩 등기상 실소유주가 누구예요? 서류에는 고성희의 법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고성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그건 재단의 자산 운용 목적이었어요.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잠시 제 이름 쪽으로 빼두긴 했지만 그건 언젠가 재단으로 다시 돌릴 생각이었어요. 검사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조사 계속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어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재단 회계만 문제가 아니었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박성재의 이혼 건이었어요. 박성재의 이혼은 원래는 단순한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알려졌던 합의 이혼이었어요. 하지만 고성희의 통화 내역과 일정표, 계좌 흐름을 뒤지다가 이상한 기록들이 하나둘 엮이기 시작했어요. 검찰 수사관 중 한 명이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날짜 보세요. 박성재 부부가 큰 다툼을 했던 날로 추정되는 날이에요. 그 전날 고성희 이사장이 전 며느리를 따로 만난 기록이 있어요. 호텔 라운지 예약 내역, 선물 구입 기록, 그리고 그 직후에 전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어요. 또 다른 수사관이 카카오톡 캡처본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전 며느리 폰에서 복구한 메시지예요. 시댁 이해 못하겠지. 너만 희생하는 것 같지. 성재는 결국 자기 부모 편만 들은 사람이야.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고생이 뻔히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말한다 같은 문장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송신자는 고성이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아들 결혼도 뒤에서 흔들었다는 거네요. 이건 도덕 문제를 넘어서 가족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이 내용들은 곧 언론에도 흘러나왔어요. 고성이 며느리에게 남편 험담 메시지 수차례 보내다 이혼 전 며느리에게 수상한 위로금 송금. 성재는 회사 경영에 너가 필요해서였어. 란 문자도 고성희가 보냈어요.
AP그룹 부회장실 박성재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어요. 설마 그의 머릿속에는 이혼 전 새어머니가 건넸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너랑 안 맞았어요. 성재야. 내가 너무 맞춰주기만 해서 그래. 너만 손해보는 결혼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조금 과한 참견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뒤에서 전처에게까지 접근해서 이간질을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성재야. 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 기사 다 사실이에요? 박진석은 피곤한 얼굴로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찰이 확보한 자료야. 사실로 봐야 해. 성재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 이혼하고 나서도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참고 했어야 했다고요. 근데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 결혼까지 장난처럼 흔들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었어. 우리가 같이 잘못 본 거였어. 같은 시간 박영나도 자신의 방에서 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빠와 단둘이 만났던 날 집에 돌아와서 그 여자 역시 안 되겠다 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오빠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엄마가 오빠 결혼까지 망가뜨렸어.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영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빠와 자신이 믿었던 가족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어느 저녁 집거실. 박진석은 서재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조금 뒤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자꾸 떨려서 표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들었죠. 박진석은 대답 대신 손에 쥔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위에는 가원재단 내부 감사 보고서, 검찰 수사 결과 요약, 언론 보도 정리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고성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지. 고성이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해서 웃음을 만들었어요. 나도 알아요. 요즘 뉴스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근데 기사라는 건 과장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래요. 내가 설명할게요. 오해 풀어야죠. 박진석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설명 필요 없어. 이미 다 봤어. 검찰 자료도 봤어. 재단에서 빼돌린 돈, 내가 세탁해서 옮긴 계좌들, 내 친정 식구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빌딩까지 다 봤어. 그건 그러니까. 고성이가 허둥지둥 말을 찾으려 했어요. 내가 재단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름은 잠시 친정 쪽으로 올렸지만 결국은 다 다시. 그리고 박진석이 말의 방향을 바꿨어요. 성재 이혼에 내가 개입했다는 것도 봤어.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만난 기록, 돈 보내준 것. 그게 다 위로였다고 말할 거야. 싸늘한 눈빛으로 날카롭게 말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다시 애써 눈물을 끌어올렸어요. 나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부 아이들 잘 되라고 한 거였어요. 그 여자가 성재랑 안 맞아 보였어요. 평생 고생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 등 떠밀어준 것뿐이었어요. 아이들 잘 되라고. 박진석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아이들 잘 되라고 아이 하나는 보육원에 버렸나? 쌍둥이 중에 딸은 두고 아들만 데려가서 숨겼어. 그리고 나중에 그 딸 몸에서 간을 떼어오려고 한 것도 아이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끝까지 어디라고 짓거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우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딸에게 해준 말이 그거였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오빠 살리려고 동생이 좀 아픈 게 뭐가 문제냐. 내가 거절하면 내 오빠가 죽는다.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 테다. 이런 말이 다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이야. 고성이는 속으로 아니 그건 다 어떻게 한 거야? 그새 지은호가 다 부른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손을 뻗어 박진석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 손짓에는 눈물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여보, 나 잘못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면 나 무너져요. 나 없으면 이 집안, 이 그룹 누가 돌봐요? 여보, 우리 좋았잖아요. 행사 다니고 기부하고 언론 상대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나도 열심히 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박진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이미지가 지금은 칼이 돼서 우리 목을 겨누고 있어. 26년 동안 나는 내가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내 아내는 사람보다 체면과 돈과 자리가 먼저였어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눈물, 콧물, 화장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나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들은요? 영나랑 성재는요? 영나도 결혼시켜야 되고 성재도 다시 결혼시켜야지, 응. 당신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 좀 한 번만 도와줘요. 제발 여보. 우리 집안 다 망가져서 당신 좋을 거 없잖아요. 제발 여보, 당신이 안 다치고 나 좀 한 번 살려줘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망가졌어. 고성이 너를 집에 들인 날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던 걸 내가 이제야 알았어. 날 감쪽같이 속여.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진석이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도장 찍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나가.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 법적으로도 집안에서도 그룹에서도 너는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 그제야 고성이는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나 재단도 내려놓을게요. 빌딩도 돌려줄게요. 돈도 다 줄게요. 근데 이혼만은 안 돼요. 나 이름이 뭐가 돼요? 나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당신이 나 버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만 혼자 잘못한 것처럼 만들지 마요. 당신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당신도 이득 봤잖아요. 박진석의 얼굴에 참았던 분노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성은 없이 협박부터 하는구나. 내가 내 집에 독사년을 들였어. 그 한마디가 방 안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거야. 재단에서 빼돌린 자산 목록도 이미 정리해놨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형사고소는 최소한으로 막아보겠어. 하지만 그것뿐이야. 부부로서의 정리는 오늘로 끝났어요. 협조 안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아. 며칠 뒤 고성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빼돌린 건물 등기와 일부 예금, 해외 계좌 자금을 반환하는 데 합의했어요.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 정한 피고인석의 선고성이는 변호사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자선과 봉사를 제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 회계 처리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라를 속이거나 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던 마음은 없었어요. 검사는 그런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쌍둥이 중 딸을 보육원에 남겨두고 아들만 데려간 이유는 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에게 간 이식을 사실상 강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것도 자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실수였어요. 가정사예요. 재단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잘못한 거지 이걸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검사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단과도 범죄와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시겠어요?
그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님, 검찰 측 마지막 증인을 신청하겠어요. 증인 한우진 씨를 호출했어요.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우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신발만 남기고 사라졌다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고성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말도 안 됐어요. 우진이는 법정 문이 열리고 수척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왔어요. 한우진은 단정한 수트 차림에 얼굴은 조금 마른 듯 했지만 법정으로 차분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한우진이었어요.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우진은 판사 앞까지 걸어가 선서를 했어요.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증인,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한우진이었어요. AP그룹 회장 박진석 씨의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가원재단의 장학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서 공부했어요. 몇 년 전부터 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가원재단 산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언론에는 강가에서 신발을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보도됐어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우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날 전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라고 남기고 신발과 휴대전화를 강가에 두고 떠났어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처럼 보이게 일부러 남겼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정숙하세요.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강에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그 직전에 검찰에 연락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일들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검찰에서 저를 신변 보호 대상 증인으로 삼고 잠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피고인 고성희 씨는 증인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고인은 제 친어머니입니다. 우진은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저는 한 보육원에서 쌍둥이 여동생과 같이 지냈어요. 그때 이름은 지금과 달랐지만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나타나서 저만 안고 나갔어요. 여동생은 마당에서 울면서 오빠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만 생각했어요. 검사는 보육원 기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여동생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맞아요? 네, 맞았어요. 엄마는 늘 너는 원래 혼자였다고 말했어요. 쌍둥이나 남매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쌍둥이 소식을 모른 채 자랐어요. 그럼 언제 지은호 씨가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이었어요. 엄마가 내 몸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내 간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병원에 검사하러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게 지은호였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중에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보육원에 남겨두고 온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지은호가 제 쌍둥이 여동생이었어요. 검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피고인은 뭐라고 했어요? 우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어차피 평생 고생하며 살해다. 동생이 오빠 살릴 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했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그 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그게 더 잔인하지 않냐라고 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지은호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너 거절하면 내가 오빠 죽게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지은호가 거부하자 엄마는 지은호 엄마가 하는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용역을 보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보건소 신고까지 했어요.
검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 상황에서 증인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한 번에 내쉬었어요. 처음엔 그냥 엄마에게 맞서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져야 최소한 엄마가 더 이상 동생을 볼모로 잡지 못하겠다고요. 내가 죽은 것으로 알게 해야 지은호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겠다고요. 그래서 신발과 휴대전화를 강가에 두고 떠났어요. 그게 제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이었어요. 판사가 우진을 바라봤어요. 증인은 지금 피고인의 죄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진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는 동생에게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한때는 미안했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누가 정말 피해자였는지, 누가 가해자였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라도 더 이상 누가 엄마에게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었어요. 그 말은 법정 안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선고 기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선고 날이 되었어요.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선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친자 유기, 장기 기증 강요, 재단 자금 횡령과 돈 세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어요.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이미 사회적 지위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한 점을 참자. 그러나 이를 이유로 실형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성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 진심 어린 반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던 순간 그녀는 한 번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봤어요. 그곳에는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이 서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손을 뻗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제야 26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